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주영입니다. 나는 정치이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재명 대표의 30년 지기 정책 멘토로 알려진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이한주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요즘 엄청 바쁘시죠? 조금 바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어쨌든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하긴 하겠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도 열리고 있어서 특히나 원장님 역할이 더 중요해진 시점 아닌가 싶기는 한데. 네, 그렇긴 한데요. 네. 조기 대선보다도 더 중요한 게 현재 전국을 좀 안정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실제로는 현재 전국 안전 탄핵이 빨리빨리 정리가 되고, 네. 지난번 광주에서처럼 국민들이 막 분열되잖아요. 이게 네. 오래 가니까요. 그리고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쳐서 빨리 이거를 좀 정리를 하고 대선 문제는 그 두 번째로 다들 그럴 거예요. 어디나 다. 네. 마음속으로는 걱정을 하지만 그러나 현재로서 해야 될 건 좀 다른 거죠. 영어 공부가 하고 싶어도 대학 입학 시험 먼저 보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어수선한 전국을 먼저 안정화시키고 그러죠. 어쨌든 집권 그러니까 제1야당의 대표가 이재명 대표고 민주당이 제1야당이기 때문에 그 중책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거기에 무게를 좀 둔다 이렇게 좀 네.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20년지기 이 정책 멘토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설명 마음에 드세요? 20년은 넘었고요. 30년지기. 네네네네. 제가 가천대학의 전신이 경원대학이에요. 네. 85년에 얼떨결에 가게 돼서 그 대학이에요. 그 대학에 얼떨결에 가게 되는 그때 한참 학원 자주화, 학원 민주화가 네. 막 타오를 때인데 신생대학에 82년에 개교를 했으니까 네. 거기 시간 강의를 한번 갔다가 학생들한테 붙들렸죠. 그 강의 반응이 되게 좋았나 보네요. 반응이 좋은 게 아니라 신생대학이니까 네. 예컨대 한국 경제는 어떻고 이런 얘기들을 할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네. 학생들이 이제 그 대학에서는 처음 듣는 얘기였고 하니까 학생들이 많이 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에게 가까워졌고 학생들에 가까워지다 보니까 또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잖아요. 네. 애들이 거기 사니까. 네. 근데 그 지역에는 성남에는 제가 대학 때부터 좀 따라다녔던 목사님들이 좀 계세요. 그 중에 이제 주민교회를 만드셨던 이해학 목사님도 네. 그 중에 한 분이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성남시를 들여다봤더니 이 성남시가 이게 황당한 거예요. 왜요? 이게 성남시의 망경사라는 절인데 아주 얕은 산인데 성남에는 네. 그 산에서 시가가 다 보여요. 네. 다 보이는데 당시 85년 당시는 망경산에서 내려다봤더니 산에 갔다가 이쪽 시가지 끝에서부터 저쪽 시가지 끝까지 지붕 다 1층이에요. 네. 지붕을 쭉 밟고 갈 수 있을 정도로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루핑이라고 네. 종이 비슷한 데다가 이렇게 타르를 꽉 묻혀놓은 그런 재질이 있어요. 그게 다 똑같은 지붕이고요. 다시 말하면 광주 대단지 사건의 여파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문제가 말도 못하게 산적했더라고요. 보니까 성남은 이제 빈민운동, 노동운동, 아동운동, 그다음에 그 기독교 운동 이런 게 모든 게 다 너무너무나 해야 할 일이 많은 네. 곳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자연스럽게 대학 다닐 때 기독교 학생 운동을 했었으니까 네. 자연스럽게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친하다 보니까 그 중에 이제 이재명이라는 분이 있었던 거죠. 당시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였나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변호사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래요? 곧 된 것 같아요. 곧 변호사 되기 전에. 그러면 더 완벽한 정말 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정말 그 자연의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그 직위나 이런 거 없이 정말 막역하게 아니, 만나셨던. 사람 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네요. 아, 그렇긴 한데, 예. 아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성남이 아까 말한 대로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모순의 결절점이 가득 쌓였는데, 그죠? 네. 생각해 보세요. 청계천에 있던 사람들 그냥 생으로 갖다가 집어던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그런 사람이 많다 보니까 또 비슷하게 못 사는 사람들이 다 모이든 거예요, 그쪽으로요. 그래서 성남은 못 사는 사람들이 가득 찬 거죠. 네. 그러니까 한국 사회 기층 민중들이 거기 다 모여 있으니까 사회운동에서 첫 번째 눈은 결국 그분들에게 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회운동 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들었고, 네. 그 모여든 분들이 성남에서의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중추 세력이 되셨던 거죠. 네. 지금은 이제 많이 변했어요. 분당도 생기고 뭐 네. 성남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또 돌아가셨고 예를 들자면 민선 5기 2010년인 거예요. 민선 5기 직전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성남시장에 출마를 하려고 했어요. 네. 민선 5기 그 전에도 했어요. 그 전엔 연패. 네. 누구나 다 축적의 시간이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이제 연패를 했고 2010년 민선 5기를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성남에 이제 원로들이 네. 제가 막내였어요. 아, 그래요? 상상이 잘 안 되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 원로들이 새바람이라고 하는 네. 새바람. 뭐 비공식적인 네. 통합체를 조직했어요. 노동운동에 참여하신 원로, 그다음에 복지, 네. 그다음에 종교 뭐 등등. 저는 경원대학밖에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학교계 이렇게 해서 이제 모여서 이 성남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다종다양한 네. 사회운동들이 있었잖아요. 이 운동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결합하고 이럴 것인가 이런 고민 자연스럽게 하겠죠. 그죠? 이재명 대표는 그때 이미 성남시에서 변호사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고 이미 정치 경력이 꽤 있었어요. 네. 그때까지는 뭐 국회의원도 나가봤고 시장도 나가봤고 다 이런 경력이 있어서 그 눈치 빠르고 영리한 사람이 금방 깨우쳐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새바람 운동에서 이게 시민사회 후보를 한번 내자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재명으로 단일화를 시켰고 네. 그다음에 또 열심히들 뭐 시민사회 쪽에서 선거운동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 후보가 되셨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당선에 뭐 밑거름이 꽤 많이 됐다고 생각해요. 당시 김미희라고 기억하세요? 네. 국회의원 하셨던 분. 예. 김미희 그 의원도 후보로 나섰다가 이제 후보 사퇴를 하면서 단일화를 했던 거죠. 그건 시민사회 공로예요. 네. 성남에는 그런 쪽, 그러니까 민노당이라든가 네. 이런 쪽 계열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일정한 수가 있어요. 성남에는. 그러니까 단일화라는 게 큰 효과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민선 5기에 정치권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왔는데 네. 너무 잘했잖아요. 그다음부터는. 인간 이재명은 어떻다? 정치인 이재명은 어떻다? 내가 지켜보니 이렇게 좀 짧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재명 대표는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때 다 가난했어요. 안 가난한 네.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학교에서 그 맛없는 빵 나오면 그거 먹겠다고 점심시간에 나우성치고 그랬으니까요. 다 그랬으니까 다 가난했어요. 다. 성남 유별나게 가난했고 그중에서 더 유별나게 가난한 집이 이재명 네. 집이었고요. 뭐 여러 군데 소개돼서 잘 아시겠지만 그 형제들은 많고 네. 부모님들은 이렇게 소득을 벌어들이는 역량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고 애들은 다 학교를 못 다니고 이 정도 상황이었으니까 영리한 소년 이재명의 눈에는 그런 것들이 참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났을 거예요. 이제 그걸 푸는 데가 아마 일기장이었던 것 같고
일기장에 너무 지나칠 정도로 자세하게 적어놔서 나중에 일기장을 이제 깔 때 까야 돼 말아야 돼. 너무 자기 신경을 적어놨으니까. 근데 이제 돌이켜서 두 가지 정도로 이재명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일기장에 보면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고 괴로운 사실 그 어린아이가 다 적었겠죠. 적으면서도 자기 힘들고 외로운 거를 외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이게 사회적으로 무슨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곳곳에 보여요. 그다음에 더 문제는 어떻게 해서 이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해서 고시가 됐잖아요, 결국은. 네. 고시가 됐는데 보통 고시 그 당시에는 많은 인원을 뽑지 않았는데 지금도 훨씬 어려웠어요. 지금하고 상상을 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웠던 시절이었는데 고시가. 근데 이 사람 고시가 됐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네. 보통 생각해 보세요, 기자님. 집이 굉장히 어려워. 집도 절도 없어. 네. 형제들은 학교도 못 가. 밥도 잘 못 먹어. 이런 상태에서 내가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가면서 해서 고시가 됐어. 기자님 뭐 하실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 뭐 하실 것 같아요? 저 원 없이 뭘 먹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 거예요, 되게.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거, 의식주의 그쵸, 기본적인 그쵸. 걸 생각할 것 사람이라면 같아요. 그런 거잖아요, 네. 그죠? 뭐 운동화도 안 켤래 사고 그쵸. 싶고 이재명 대표가 그 바로 밑에 여동생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밑에 있는 여동생 죽었어요. 네, 알아요. 요구르트 배달하고 그러다가 학교도 보내고 싶고 그 여동생도 그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모님에 그때는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다 예전엔 다 효녀였어요. 다 안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도 뭐 대부분 다 그런데 부모님께 뭐 내복이라도 한번 사드리고 싶고 거기서 조금 나가면 이제 쌀거리도 충분하게 하고 싶고 변호사니까 조그만 집이라도 하나 마련하고 싶지 않겠어요. 부모님 가족도 살 집을. 그러기 위해서 악착같이 일을 하고 이럴 것 같아요. 그죠?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리고 그런 게 보통 우리 세대 또는 우리보다 조금 아래인 세대에 있어서 열심히 공부하려는 노력, 그 바탕, 그리고 실제로의 행위 이랬을 거예요. 네. 대부분 다. 근데 이재명 대표도 이제 그러는 와중에 이 사람이 뭐를 하냐 그러면 그 노동상담소, 노동인권센터 이런 것들을 성남에 만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또 2000인가 거기도 또 하나 만들더라고요.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노력을 돈벌이에 안 쓰고 사회화 시키는 데 쓰는 거잖아요. 네, 사적인 그 노동력이 공적으로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반성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겪었던 고통의 이면 속에는 노동자로서의 자기 위치에 대한 생각이 있었고 네. 남들이 조금 더 남들을 위해서 거기에서 그때 느꼈던 깨우침을 사회적으로 자기가 발휘한 거잖아요. 네. 그게 아마 독일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좀 떼어놔서 사회화시키는 걸 대자적인 그 입장이라 그래요. 그런 대자적인 입장으로 좀 돌아가 있었던 건 말하자면 성경적인 용어로 하자면 깨달음이 좀 있었던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고시 공부를 하고 고시 공부에서 붙고 이럴 때 약간의 말하자면 거듭남 네.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이 사람한테 잊혀지지 않고 그 뒤를 계속 제가 이렇게 보면 계속 밑바닥에 깔려 있는 네. 그런 것처럼 보이고요. 그래서 늘 이제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대동세상이라는 얘기들을 자꾸 해요. 대동세상. 네. 대동세상이라는 건 사실은 동양에서는 늘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에요. 동양은 이제 사서삼경에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그게 다요. 네. 동양 사람들은 이제 특히 한국 사람들도 그 세상에 인간은 다 똑같고 똑같은 사람들이 같은 지위를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인 거죠. 그게 이제 뭐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잖아. 왕도 살고 뭐 다 살았지만 그래도 그런 거를 이상향으로 자꾸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대동세상이라는 말을
이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약자가 이렇게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는 실용적이지가 않을 수가 없어요. 뒤통수를 싸운다 그래요. 네. 어릴 때 싸우잖아요. 그래서 뒤통수를 치는 건 비겁한 일이야. 그러니까 나는 뒤 돌아설 때까지 기다릴 거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 싸울 때는 그런 것처럼 아주 실용적인 사람이에요. 아니 그래서 이재명 대표 측근들을 만나서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는 정말 뼈속까지 실용주의자다. 제가 썼던 말이고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정성호 의원을 만나도 그렇고 맞아요. 김영진 의원을 만나도 그렇고 원장님도 아까 지금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적극 동의하시는 거예요. 아, 딱 이재명 대표는 실용주의자다. 저는 뭐 그 얘기를 여러 군데서 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봤고요. 네. 그래서 실용이라는 게 명분만 앞세우는 사람, 제가 좀 그런 경우예요. 어떤 경우요? 명분을 좋아하고 이렇게 점잖은 모습을 좋아하고 저는 그래요, 본래요. 아, 그래요? 이재명 대표랑 되게 잘 맞으시는 지점은 그럼 어떤 부분이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보완을 하는 건가요? 보완적인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완적인 들이. 그래서 저는 뭐 잘 싸우지는 않았지만 싸우게 됐는데 저도 뒤를 돌아보고 있는 사람을 때리면 비겁하다라는 얘기가 있다면 저는 일단 멈칫할 것 같아요. 멈칫하고 비난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는 실전적이고 실용적이고 이래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것만 있으면 네. 실용하고 실전적이고 그다음에 또 뭐 조금 나쁘게 말하면 꼼수만 있고 이러면 사람들한테 비난받잖아요. 그렇죠.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내동세상과 이재명 대표는 실용 어디선가 들었을 법한 용어를 계속 사용하더라고요. 실사구시. 그래서 대동세상과 실사구시 이거를 이 대표가 마음속 깊이 가지고 그 뒤로 보면 계속 실천하는 것 같아요. 난 사실은 그런 게 참 감동적이고 고마웠던 거죠. 왜냐하면 나는 못 그랬거든요. 나는 못 그랬거든요. 나는 중간에 이제 그 공부를 하게 됐고, 네. 그래서 교수가 됐고, 사실 어쨌든지 교수는 뭐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했든지 간에 이미 사회에서 이제 기득권 그룹이 된 네. 거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친구들이나 후배들이나 선배들을 보면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근데 바로 옆에서 이재명 대표가 새로운 방식의 일을 하는 거를 보여준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참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 실용주의를 내세우는 거에 나름의 그 목적이라고 해야 되나 방향성이라고 놓고 보면 본인이 한 얘기인데 이념이랑 사상을 떠나서 내가 중산층이랑 서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어떤 것도 누구와도 타협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실용주의를 하겠다. 요 취지인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본인은 노동자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 본인이 보는 관점이 노동자였던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민주당에 입당하고 민주당의 가치를 좀 받아들여요. 민주당의 모든 당마다 강령이라는 게 있어요. 네. 플랫폼. 네. 플랫폼이 있는데 그 플랫폼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당연히 당명도 바뀌고 플랫폼도 바뀌고 네. 당 대표가 바뀌면 플랫폼 또 바뀌기도 하고 안 바뀌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보니까요. 네. 뭔가요? 민주주의. 그렇죠. 민주당에서는 민주주의를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죠. 그죠. 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근데 민주주의라는 말도 조금 모호한 측면이 있는 그런 개념인 건데 또 한 가지 모호한 개념이 서민과 중산층이라는 개념이에요. 민주당에. 네. 그건 안 없어졌어요. 그건 계속 이어져 온 개념이에요. 네. 그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민주주의 이것들을 섞어서 와요. 네. 근데 정치학 용어로는 민주주의도 복잡하지만 서민과 중산층은 더 복잡한 얘기들이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노동자도 서민과 중산층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조금 외연을 넓힌 것 같아요. 당에 들어오면서.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서민과 아까 얘기했던 대동세상 실사구시 이게 서민과 중산층하고도 매칭되는 개념이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이재명 이제 그때부터 나는 민주당 사람이구나. 나는 민주당하고 잘 맞는구나. 이래서 이제 민주당의 있기를 스스로 네. 마음을 이제 여기다 갖다 놓고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재명 대표의 이 최근의 행보에서 대표적인 이 실용주의 행보를 놓고 보면 이게 이제 상속세 완화 아닐까 싶은데. 맞아요. 네. 상속세 완화 한다. 얘기했죠. 예. 일괄공제 5억, 배우자 공제 5억에서 이제 각각 8억, 10억으로 이제 이거 증액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정책 변화에 대해서 사실은 처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앞서도 언급을 이재명 대표가 한 적은 있는데 왜 지금 이 시점에 언급을 다시 한 걸까요? 또 뭐 우클릭 했다 이 소리 듣고 싶어서 그러시죠. 아니죠.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그게 제가 듣고 아니라요. 싶어서. 네. 그게 아니라 작년 말에 네. 24년 말이죠. 그 무렵에 기재위에서 중산층을 위한 상속세 공제에 대해서 합의를 했었어요. 네. 중산층을 위한 상속세 공제. 네. 그 합의를 했는데 그 이제 왜 그런데 합의를 했느냐, 상황이 어떠냐 하는 건 이제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 찬찬히 네.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재위 위원장이 저쪽에서 하고 있었어요. 네. 네. 근데 딱 30분 전에 합의 번복해 버렸어요. 그래서 합의를 번복하고 국민의힘 안을 올려버렸어요. 정부하고 같이. 네. 그게 뭐냐 하면 그 정부 안에서는 상속세의 세율 인하를 예. 주장을 했었고요. 최대 주주 할증이 있거든요. 최대 주주가 네. 상속할 때 할증하면 6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네. 최대. 이거를 낮추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최고 구간이 우리나라에서 30억이에요. 지금 네. 상속이 30억일 때 상속세 과세 표준액이 네네. 30억일 때 이제 50%가 되거든요. 근데 평균하면 50% 구간대에서 평균 하면 30억짜리 잘 없고요. 200억이에요. 30억 이상 50% 구간 받는 사람 평균하면 200억이에요. 200억. 그다음에 어느 정도 심각하냐 그러면요. 이게 부의 편중, 우리나라 자산 편중이 굉장히 심각한 나라 중에 하나, 소득보다 훨씬 심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대략 1%가 상속세 내는 사람 1%가 전체 상속세의 반 낸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주로 50% 구간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상속세 내는 게 하다가 사람이 확 줄어들면서 금액이 확 늘어나는 이런 구조예요. 그러면 저 하나 이거 그 말씀에 1% 말씀하셔서 좀 여쭤볼 텐데 이재명 대표 이 상속세 완화 관련해서 조국혁신당에서는 이게 중산층 세금 아니다라고 이제 반박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냈던 논 거 중에 하나가 2023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상속세를 내는 사람들이 6.6%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한쪽에서는 97년대는 1%였는데 6.6까지 늘었다. 이게 문제다. 이렇게 해서 그거의 차이는 뭐냐라고 이제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1%를 차지하는 게 반 이상을 차지하면 6.6%면 지금 훨씬 더 많이 차지한다는 의미로 봐야 되나요? 그렇죠. 1%가 반 내면 나머지가 하는데 네. 한 사람이 내는 세금, 상속세 세금 있잖아요. 이거는 위로 올라갈수록 어마어마하게 내고요. 내려갈수록 급격히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런 구조예요. 세금이 누진 쫙 이렇게 올라가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세율이 확 높아져서 그런 측면보다는 가지고 있는 상속받는 재산의 수가 확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주장대로 하자면 결국은 부자들을 감세하자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서민 중산층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측면을 고민했을 때 아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2010년부터 23년 이게 구할 수 있는 최근 자료들이에요. 네. 그 사이에서 보면 상속세를 내야 할 만큼 재산을 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10%가 줄어요. 10%가 준다고요. 사람 숫자는 돌아가신 분 숫자는 줄어. 예, 예. 왜 그럴까요? 뭐 인구가 고령화되기 때문에 천천히 돌아가시니까 돌아가신 분 숫자가 줄어들죠. 네.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그건 이해해요. 그런데 상속세를 내야 하는 사람의 숫자는 4배가 증가해요. 집값이 오른 거예요. 아, 집값도 예. 그 과표 구간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예. 집값이 오르면 예컨대 2010년 그 무렵에는 10억짜리 집이 예. 좋은 집이에요. 저 2010년에 10억짜리 집은 강남에 있는 좋은 아파트예요. 예. 그런데 2023년 되면 그런 집들이 30억, 40억으로 다 올라가 버려요. 옛날 같으면 안 냈던 집이 네. 나중에 내는 거예요. 그렇죠. 남편 명의로 돼 있던 게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면 사모님이 상속을 받으려면 돈을 내야 돼요, 이제는요. 그 원인이 큰 거예요. 네. 얼마큼이 올라갔냐, 그러니까 몇 퍼센트, 아까 이제 조국혁신당 얘기했잖아요. 네. 2010년 기준이 1.8%였어요. 상속세 내는 사람의 비율이. 네. 그런데 2023년에 6.8%까지 올라가요, 이게요. 네. 그러니까 몇 퍼센트죠? 1점, 한 5배 가까이 올라가요. 그죠? 서울도 그래요. 5% 정도. 서울도 그래요. 서울도 한 3% 정도가 내요. 서울은 아무래도 부자들이 더 많이 사니까 네. 2010년에 3% 정도가 상속세를 냈어요. 근데 2023년에는 15%가 내요. 이게 5배가 부자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요. 네. 대부분 집값이 올라가서 그런 거잖아요. 이게 올라가는 거는 물론 조국혁신당이나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세금 안 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 뭔 소리야. 상속세도 없는 그야말로 무수한자가 많은 세상에 왜 그렇죠. 그런 말을 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 말 틀린 말 아니에요. 그 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네. 집 하나 가지고 그냥 살았던 거잖아요. 네. 우리가 얘기했던 나는 서민과 중산층 그러면 꼭 쌀밥 먹기 어려운 사람을 서민과 중산층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럼요. 우리나라가 사회가 변했잖아요. 네네. 북한 중산층하고 우리 중산층하고 같다 그러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게요. 그럼요. 그래서 중산층이라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자산, 부동산 가치들도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자산이 없는 사람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그분들도 생각해야 되는 게 맞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하려 그러면 면세 구간을 좀 올려주면 돼요. 네. 민주당 주장은 그래서 일괄 공제라는 게 있어요. 일괄 공제. 그건 뭐냐면 그냥 퉁치고 주는 거예요. 네. 그건 대부분 이제 아버지와 뭐 자식 이렇게 어머니와 자식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 이렇게 되는 거기가 이제 있던 거고 또 하나는 배우자는 수평적이잖아요. 배우자는 재산을 만들 때 뭐 일을 했건 안 했건 어차피 기여를 한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 수평 공제 부분은 10억까지 좀 늘리고 네. 수직 공제 부분은 8억까지 늘리자. 이래서 18억인데 그냥 한 게 아니라 그것도 이제 집값 좀 조사를 해서 중위값보다 조금 높은 네. 서울 집값을 계산으로 한 거죠. 뭐 조국 대표나 진보당 쪽에서 얘기하는 얘기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네. 또 나도 아니에요. 그분들은 뭐 자기 지지 세력 혹은 뭐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시간 조금만 넓혀보면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건데 이 민주당에서 이제 아까 국민의힘에서 최고세요라고 법인 최대 주주 할증 이거를 깎겠다고 하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상증세 개정안을 막아버린 거죠. 우리가 올릴 힘은 없어도 개정은 못해도 네. 막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상속세 논의가 됐던 거거든요. 22년 말에 대폭적인 세수 감세가 있었어요. 원래 세금은 연말에 예산을 올릴 때 같이 올려요. 그렇죠. 세법은. 네. 그때 22년에 왕창 깎았잖아요. 그 덕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거 정말 최상목 대표 보고 계시면 조금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경제 수장으로서 너무 큰 실수를 한 거예요. 너무 큰 실수를 한 거예요. 네, 너무 큰 실수를 하고 나는 지금 대행으로 계시면서 네. 국민들한테 미안해서라도 좀
좀 무언가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22년 말에 세수 감소를 대폭하고 났더니 23년도에 세수 적자가 56조가 적자가 났어요. 56조 적자. 빵꾸가 난 거죠, 쉽게 네. 말하면. 작년도에는 30조 빵꾸가 났어요. 3조 넘어요. 30조 8천원인가 그런데 네. 빵꾸가 났어요. 합이 90조 정도 되잖아요. 네. 요즘 하도 뭐 조가 뭐 이렇게 우습게 보여서 뭐 트럼프가 무슨 뭐 AI에 천조, 2천조 이러고 앉았으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이죠. 우리 정부 재정이 700조밖에 안 돼요. 지금 저희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근데 최성목 땡이 어쨌든 저희가 알기로는 경제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 보시기에 지금 2022년, 2023년 지금 말씀을 주신 걸로 보면 그 자격이 없다고 보세요? 그러면 이 조그만 그 얘기 더 하고 네. 원래 뭐 최성목 대표 뭐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 뭐 하러 나온 건 아닌데 네. 근데 말씀을 드리자면 세수를 추계를 할 때 네. 세수 추계가 너무 틀리면 안 돼요. 갑자기 뭐 지진이 났거나 뭐 엄청난 일이 생기면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임팩트가 센 임팩트가 없을 때 세수 네. 추계가 많이 나면 그거는 신뢰가 없는 거예요. 못 맞춘 거죠, 그거를.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그러면 또 그런 거예요. 그건 더 그런 거예요. 최상목 그 부총리께서 2년 연속 어마어마한 세수 결손을 내주셨어요. 23, 24. 22, 23. 아니 22년 이제 세법 개정하고 이러면서 23, 24가 24. 이렇게 어마어마한 결손이 났어요. 세상에 700조 중에서 100조 가까이가 빵꾸가 났으니 그게 견딜 수가 있을까요? 못 견디죠. 못 견디죠. 700만 원 갖다 주기로 해놓고 600만 원 갖다 주면 남편이 살림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갑자기 줄어들면. 그래서 이제 세수 추계 틀렸잖아요. 네. 또 한 가지는 그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정부가 좀 돈을 푸는 수밖에 없어요. 네. 민간이 어려워지면. 네,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죠. 네. 소비도 못하고 투자도 못하고 네네. 뭐 이렇게 되면 좀 풀어야 되고 경기가 막 좋아지면 예상보다 너무 좋아지면 인플레가 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조금 줄여요. 그래서 그거를 정부 재정의 안정화 기능이라고 네. 불리워지는 거고 이거는 경제학 원론만 공부해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개념. 이건 좌우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개념이에요. 네. 근데 경기가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코로나 이후가 계속 안 좋았어요, 우리가요. 그렇죠. 반도체 하나가 끌고 나간 거거든요. 아니 뭐 길거리만 가도 뭐 공실난 데도 엄청 많고 그런 게 공실이 보여주는 게 상징적으로 경제가 안 좋다는 요거 여러 참 가지로. 좋은 상권이잖아요. 네. 9시 이후에 문 열은 못 찾을 거예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예전이랑은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 분위기도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실제로 돈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경기 운영을 거꾸로 한 거예요, 이분요. 쉽게 말하면 역주행을 한 거예요, 역주행. 역주행. 예, 경기가 좀 안 좋을 때는 계속 경기를 살려내야 되거든요. 경기가 좀 좋아질 때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 살금살금 이제 줄여주는 규모 역할을 하셔야 네. 되는데 거꾸로 하신 거예요, 거꾸로. 긴축 재정한다는 말을 바꿔서 건전 재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꿨지만 어쨌든 재정을 줄인 거예요. 네. 속셈은 세수를 빵꾸 내놓고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정부는 가계하고 조금 달라서 네. 돈을 조금 빌려도 한국은행에서 뭐 그렇다고 정부를 상대로 해서 뭐 청와대를 압류하겠어 어떡하겠어. 그게 좀 달라요. 발권력이 네, 있는.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국민이 빚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 빚은 롤오버가 계속될 수 있으니까 롤오버가 계속됐으니까 가계 부채보다는 상대적으로 훨씬 운영이 쉬워요. 그래서 나라마다 경제 발전의 속도가 기간이 길면 계속 부채가 쌓여요. 그렇죠. 그건 뭐 세계적인 법칙이에요. 그게요. 근데 그걸로 망한 나라는 거의 없어요. 예, 항상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긴장을 시킬 수는 있어도 어쨌든 이렇게 거꾸로 운영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번 추경에서 저러시는 것도 참 이해가 안 가요. 추경도 말씀드린 게 조금 더 얘기할게요. 네.
이번 추경 가지고 예컨대 대표적인 예가 민생회복지원금 가지고 네. 말 바꿨다는 얘기해요. 아, 그러니까요.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얘기하자면 네. 그게 이제 1인당 25만 원, 네.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100만 원, 그다음에 전체 국민으로 치면 한 13조 네. 정도 되는 금액의 큰 금액이죠. 엄청 큰 금액이죠. 그 돈 어디서 구해? 생각하면 머리 아프죠. 머리 아프죠. 좀 다 빠꾸내놨는데 돈 또 구해 이러면 추경이잖아요. 네. 민주당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민생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네. 민생회복지원금을 꽤 오래전부터 작년 초부터 시작해서 계속 노래를 불렀잖아요. 네, 계속 말씀하셨었죠. 그죠? 노래를 부른 거에 계속 하자 했는데 어림없다 계속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네네. 정부하고 여당이. 그랬더니 요즘 들어서 이제 자기들 보거든요. 바닥 경기를. 네. 그러니까 이제 할까? 추경할까?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민생회복지원금 그거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사실은 민생 때문에 해야 돼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그 경제의 제선단에 있는 게 대기업이잖아요. 네. 수출 대기업. 여기지가 안 좋아요. 그래서 저희 민주원관에서 연속해서 계속 시리즈로 그 기업들의 경청 네. 행보하시잖아요. 하고 있어요. 뭐 행보는 아니고요. 시리즈로 그래도 계속 가기도 하고 이재명 대표도 또 네, 맞아요. 네, 만나기도 하고 네, 기업 보여주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네. 정말 황당해요 지금요. 국민들 잘 모르고 계시는데요. 여수 한번 가보세요. 석유화학단지 거기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렸어요. 포항제철 가보세요. 거기도 초토화가 됐어요 지금요. 그런데도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왔던 그 말하자면 첨두 부분, 네. 맨 꼭대기 부분 여기도 안 좋아요 상태가. 그러니까 여기도 투자를 해서 네. 뭔가 도와줘야 돼 지금요. 그다음에 맨 밑바닥에도 그렇고요. 생각해보세요. 맨 밑바닥도 그렇고 맨 위도 그렇다 그러면 이게 한국 경제 총체적으로 문제 생긴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민생회복지원금 관련해서 말 바꿨다는 얘기가 지금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사실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면 좀 돈을 풀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계속 네, 그 말씀을 네, 하셨었고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추경에 이거 뺄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말 바꾸기다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의 공격 이제 어떤 맞아요. 빌미를 제공한 거잖아요. 아니 빌미 아니에요. 빌미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면 빌미 전혀 아니고요. 잠깐 해명할 기회를 좀 드리면 공격을 할 때는 네. 그 내용을 공격을 해야지 말만 따다가 이렇게 짜집기해서 공격하면 그게 정말 있을 수 없는 나쁜 신문들이나 나쁜 방송에서 하는 거잖아요. MBN은 전혀 다른 네. 데지만 꼭 그렇게 행동을 해요. 말하자면 민생회복을 작년부터 계속 노래를 불러왔어요. 네네. 게다가 하다 안 넣. 그래서 이제 그걸 추경에 넣자 그런 네.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에 넣자 했는데 안 넣어줬어요. 안 넣어서 이제 그 뒤는 추경 이렇게 한 거예요. 저부터 이제 30조는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었어요, 제가요. 네. 그래서 약 한 0.2% 정도는 올릴 수 있겠다, 성장률을. 네. 그래서 추경 이랬던 거잖아요. 추경을 할 때 하자고 했더니 안 한다고 해요. 왜 안 하냐 그러고 얘기했더니 구실이 뭐냐? 민생회복지원금이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 좋다. 그러면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을 짠다면 그걸 빼도 좋다. 빼도 좋다. 궁극적인 목적은 민생 회복이기 때문에 그래, 빼도 좋다. 이렇게 네. 얘기한 거예요. 예컨대 어떤 게 있느냐? 자기들이 좋아하는 일괄 하는 거 싫고 중소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자영업자라든가 뭐 이런 분들한테 좀 지원을 해준다든가 또 특별히 어려운 가게에 대해서 뭐 한다든가 이렇게 선별적으로 하는 거 해도 좋다. 그리고 당신들이 만들어서 당신들이 프로그램을 짜서 그 프로그램을 하고 당신들이 공으로 가져가도 좋다. 네. 우리가 다 빼도 괜찮다. 그다음 성격 자체를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이 속성을 강하게 해달라. 네. 이거였던 거잖아요. 네. 빼도 좋다. 그랬더니 안 하잖아요. 또 다시. 이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을 해달라는 이게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그러면 25만 원 지원 그 민생 회복 지원금을 넣었다 이렇게 그래, 일하면 되나요? 그래가지고 협상이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저기서 다시 또 그래 너 이거 빼. 그럼 우리는
뭐 이렇게 민생 회복을 위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할게. 그러면 되잖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그걸 제가 말바꾸기라고 막 그래서 제가 이걸 넣었어요. 여당과 이 협상을 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만들기 위한 어떤 제 발언이냐 이걸 한번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런 면도 있는데 그 추경에 대해서 민생 회복의 특성을 좀 추경하게 해달라 이 뜻인 거죠. 저기서 안 한다 하니까 여기서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협상하면 나올 수도 있겠나 싶은데 저 사람들 지금 추경하고 싶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추세를 보면 그것조차도. 그래서 네. 그래서 그 문제는 좀 억울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 이 25만 원, 뭐 지역 화폐, 뭐 여러 이제 얘기들이 뭐 이제 용어들이 붙지만 이재명 대표한테 이 25만 원 지원금, 지역 화폐 이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돼요? 이게 이제 기본소득, 이 시리즈라고 해야 되는지 이 큰 카테고리 안에 있는 거라고 해야 되는지 그런 게 아유 복잡해서 이거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25만 원의 우선 역사적인 연원. 코로나 때 코로나 지원금이 전 세계에서 다 했어요. 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얘기되는 것들이 너무 조금씩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기연구원장하고 있었어요. 그때. 네. 그때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 정도는 지급해야지 한 석 달 정도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주 힘든 사람들이. 그래서 100만 원 하자라고 하는 걸 나눠보니까 25만 원이잖아요. 네. 그거 진짜 목 놓아 얘기하고 다녔어요, 제가. 근데 대선 직전에 결국 안 됐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많다고. 액수가. 그랬더니 나중에 수긍을 하더라고요. 청와대에서 안 받아요. 그러니까 대선 전에 그게 이제 민주당하고 청와대에 굉장히 이제 협상이라고 했나 소통을 많이 하는데 결국 안 됐잖아요. 제가 몇 번 찾아갔어요. 청와대. 직접 청와대를 찾아가셨어요? 그러면 설명하겠다. 어. 그래가지고 온갖 냉대를 다 받았죠. 그래요? 그분들 생각은 제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다 가까운 분들이니까. 그럼 당시 김상조 실장님 만나서 홍장표 등등 다 가까운 분들이죠. 다 훌륭한 사람들이고. 네. 근데 이제 그 약간의 생각이 좀 달랐던 거예요. 그분들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눠주는 것들이 그 전에 잘 안 했잖아요. 네.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항상 우리는 복지라고 하는 거는 복지국가의 담론에 익숙해져 있거든. 그게 무슨 소리냐면 사람 누구나 일해서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쩌다가 일을 못하게 된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정부가 도와주자 이거예요. 선택과 집중을 하자. 그렇죠. 보편적 복지보다는. 네. 그게 이제 그게 서유럽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익숙했던 생각들이잖아요. 네. 아프고 힘든 사람 있으면 당연히 도와줘야지. 이렇지만 멀쩡한 사람 지발로 걸어다니고 지발 두 손으로 일할 수 있는데 왜 도와줘 이랬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저 그 부인하지 않고요. 네.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게 비효과적일 때가 있어요. 마음이 아픈 사람 나와보세요. 도와드릴게요. 어렵죠. 지치고 힘든 사람 오세요.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어떨 때는 선별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선별하는 과정이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선별 과정에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다. 그럼요. 네. 비용이 많이 들거나. 네. 그럴 때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 그 얘기 하잖아요. 그 기초생활 대상자, 수급자 뽑을 때 부정수급자니 뭐 어쩌니 이런 네. 많잖아요. 그런 이제 경계 지점이라든가 이런 데 어렵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안 해오른 사람이 누가 있었고 또 한 번 생각하면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 부자라고 해서 도와주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조금 그래요. 그렇죠? 선생님이 뭐 맛있는 빵을 애들한테 점심 나눠주는데 집이 잘 사는 사람 먹지 마.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던 거고, 네. 그래서 25만 원을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이 인플레 때문에 더 올라야 되는데 네. 28만 원 이럴 수도 없잖아요. 네. 30만 원 이렇게 좀 많아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 25만 원이 주장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25만 원을 주장하는 거고, 그게 이제 25만 원의 역사적 근거예요. 네. 그 다음에 왜 모두냐 이 얘기잖아요. 왜 모두냐라고 하는 거는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다 모아놓고 보니까 13조 크잖아요. 근데 개인 입장에서는 25만 원이 작은 돈인 사람이 있고 네. 어떤 사람한테는 절실한 돈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사람마다. 그죠? 그리고 좀 부자들한테는 뭐 나가서 하루 이틀 뭐 외식하면 끝나는 돈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25만 원을 주장하는 이유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나누는 거에 어려움, 안 받은 사람의 분노 이런 것들이 있어요. 특히 경계 지점에 있는 사람들은 그 분노가 굉장히 심해져요. 나보다 나아 보이는데? 나는 왜? 이런 일이 흔히 벌어져요. 이게 이제 새로운 갈등이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역 화폐를 얘기하는 건 그건 제가 진짜 보장해요. 경제 계신 분들이나 최상목 그 우리 부총리 같은 경우는 진짜 잘 새겨 드셔야 돼요. 지역 화폐는 그냥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게 상품권을 나눠주는 것도 아니에요. 지역 화폐는 지역자부터 있잖아요. 그럼 뭔 소리냐면 지역을 통제해 주는 거예요. 예컨대 뭐 서산시 뭐 이런 식으로 여수시 이런 식으로 지역을 통제해 줘요. 네. 지역 바깥에서 소비를 못하게 하고 지역 안에 소비를 해요. 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이거를 또 한편에서 시간을 제한을 둬요.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그 안에 소비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휙 날아가요. 네. 소비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를 집중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이 두 가지 효과가 굉장히 중요한 효과인데 거기다 하나 더 추가시킬 수 있어요. 예컨대 1년 매출액이 5억 이상인 데는 빼겠어? 사용 못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백화점 사용 못해? 네, 이러면 네.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서 더 전통시장이라든가 전통시장이라든가 영세한 업체에 가서 쓸 골목 수 상권으로 있게. 갈 수 있죠. 그래서 경로 통제가 가능해요. 선택과 집중이 또 가능해지는 네. 거죠. 일반화시키면서도 한쪽에서는 일반화시켜놔서 비용을 줄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집중하려고 하는 것을 정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진짜. 그다음에 추가적인 효과가 생기던데요. 경경으로 다 조사를 했던 거예요, 제가요. 뭐냐면 그게 이제 이렇게 종이 쿠폰을 주든가 네. 아니면 카드를 줘요. 카드로. 네. 그래서 쓰는데 25만 원인데 뭐 한 달 동안 쓰다 보니까 3만 원 남았어. 근데 신발을 사야 되는데 저 신발이 5만 원짜리야. 그럼 3만 원을 포기할까요? 2만 원을 보탤까요? 보태죠. 네. 그래서 추가적인 소비 효과가 조금 생겨나요. 많은 경우는 30%까지 생겨나요. 지원 금액. 또 한 가지는 경로 의존, 소비는 경로 의존적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내가 어느 집 전집 갔더니 맛있더라. 근데 뭐 교통도 불편하고 해서 재래시 안 갔어요. 근데 가봤더니 괜찮아. 그럼 그 다음에 또 갈까요? 안 갈까요? 가죠. 또 가죠. 미장원, 야, 뭐 멋있는 데서 해야지 예뻐지는 줄 알았더니 전통시장 안에서 해도 싸고 좋더라. 좋네 여기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경로 의존 소비가 좀 생겨요. 그래서 지역 화폐는 제가 진짜 보장을 합니다. 네. 이거를 하게 되면 적어도 우리가 전통시장 혹은 그 일반적으로 골목 상권가라고 할 수 있는 데는 불붙듯이 살아나요. 그리고 그 효과가 돈이 끊어지면 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상당히 여운이 쭉 남아서 가요. 우리가 화로에서 불 붙이고 나서 불이 꺼져도 그 온기가 쭉 한동안 있는 것처럼. 맞아요. 난로라도 뜨끈뜨끈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되니까 이거는 그냥 민주당이 하지 않은 걸로 치고 정부가 한 걸로 치고 그냥 하세요. 그러시면 돼요. 제가 잘해도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말씀하신 게 이제 이 25만 원 지역 화폐와 조금 같은 맥락이기는 한데 그 대상이 조금 한정된 게 이제 경기도 때 청년 기본소득인데 이게 이제 전면 개편하겠다라고 경기도에서 얘기를 하면서 맞아요. 예, 그 이유는 이제 청년 역량 개발이라는 취지가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됐다. 오히려 이 네. 비용이 뭐 지급액의 한 70% 정도가 식당, 편의점 뭐 이런 데서 식음료로 그냥 구매하는 데 쓰였고 조금 더 심하게는 모텔이나 안마실소 등에서 이제 사용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상 실패다라고 얘기를 하는 평가들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하셨잖아요. 네, 참 그런 얘기 들으면 좀
좀 서운해요. 뭐가 서운하냐면 청년 기본소득을 주는 게 분기별 25만 원 주나 그럴 거예요. 네. 뭐 이번에 김동연 지사께서 더 올리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청년 기본소득을 줄 때 마치 제목 자체는 모든 청년을 다 줄 것 같잖아요. 네. 모든 청년에게 다. 근데 재정이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청년에게 주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지만 네. 이제 처음에 줄 때는 뭐 24세로 한정한다든가 이래서 주거나 아니면 조금 더 밴드를 가지고 주기도 해요. 24세, 25세 이렇게. 네네. 그런 걸 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줄 때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24, 25세 이 청년들은 다들 힘들어요. 대부분 다. 네. 성남에서 그렇게 하고 경기도에서 그 연령대를 정한 거는 인생에서 제일 힘든 기간을 정한 거예요. 집이 잘 살면 뭐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게 다. 근데 집 잘 사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1%가 50%, 1%가 안 되는 사람이 50% 네. 상속세를 낸다고요. 자산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해 있고 그 속에 있는 애라고조차 하더라도 24, 25세 때는 온갖 고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직장도 그렇죠. 결혼도 내 인생도 모든 게 다 쌓여 있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첫째로 사회에 잘 적응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달라고 하는 목표지. 그게 네 인생에서 재산을 축적해가지고 뭘 해라 라고 하려면 그만큼 줘놓고 부모가 만약에 분기별로 25만 원씩 줘놓고 너 나한테 내 책임 다 했어. 할 수 있나요? 그거 해놓고 너 왜 삼성 못 들어갔어? 이럴 수 있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만약에 충분히 그럴 수 있게 설계된 프로그램 속에서 안 그랬다 그러면 네. 개인 잘못이죠. 그렇지만 그 프로그램 자체가 네. 청년에게 희망과 용기를 그거 아니에요? 역량을 개발할 정도로 뭔가를 이렇게 자본을 많이 투입한 건 아니다. 프로그램을 새로 짜야 돼요. 그러려면요. 약간 마중물 정도 힘을 내서 뭔가를 좀 할 수 있게 이 그렇죠. 어려운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게 하는 마중물 정도의 역할의 비용이었다. 그렇죠. 그렇지. 그 부모로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1년에 100만 원 주고 난 너한테 할 일 다 했어. 너는 왜 수능 100점 만점 못 맞아?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시는 그 기본소득 그리고 먹사니즘, 잘사니즘 이게 사실은 한 궤를 같이 해요.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걸 실천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는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실용주의다, 이념 네. 다 떠나서 그런 성과가 있으면 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이거 관련해서 김동연 지사 지금 조금 전에 얘기를 하셨으니까 김동연 지사가 저희 나는 정치이다에 나와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그 민주당의 정체성은 실용주의다라는 거는 아니다. 실용주의는 그 뭔가 이념과 정체성은 그대로 가되 그걸 추구하는로 해서 가는 과정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적인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김경수 지사라든가 김부겸 전 총리라든가 또 비슷하게 이 정체성에 관련된 얘기는 조금 이재명 대표한테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한숨 쉬셨어요 지금.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말한 것 같은데요. 네. 나는 정치가가 아니니까 부담스러운 용어인데. 아까 저희 농담처럼 나는 정치인인가? 저는 네. 정치가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정치적인 수사에 익숙치 못해요. 그분들은 그 말을 정치적으로 한 것 같은데요. 난 그분들한테 진짜 묻고 싶어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네. IMF 위기를 극복하실 때 그때 자문을 구한 게 누군 줄 아세요? 누구였나요?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이에요. 조지 소로스가 누구냐면 완전히 투기꾼이에요. 국제 사기꾼. 네. 세상 팔박 돌아다니면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먹는 네. 사람이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네. 할 때 한 게 뭐였냐 그러면 우리나라 광통신망을 깔아놨어요. 예. 그게 우리나라 IT화의 계기였고 우리나라 정부의 IT화가 전 세계 1등을 한 네. 계기였어요. 반도체를 왕창 썼기 때문에 반도체 강국이 될 수 있었어요. 기하학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죠. 일본 문화를 확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오늘날 일본 문화를 딛고 올라서서
K컬처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그게 이 사람들이 민주당의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것 뭔지는 확실치 않은데 아까 말했지만 민주당의 정체성은 민주주의와 그리고 또 한 축이 서민과 중산층이에요. 네. 이분들이 말하는 민주당의 정체성하고 그 DJ께서 하셨던 거하고 뭐가 충돌이 되고 뭐가 관련이 되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주당은 처음부터 내가 얘기했잖아요. 민주당은 처음부터 계급 정당이 아니었어요. 노동자 정당이다, 농민 정당이다 이런 거 안 했어요. 민주당은 처음부터. 서민과 중산층이 잘 살 수 있고 네. 민주주의가 확보될 수 있다면 김대중 대통령은 DJ는 정말 사상가에 가까운 사람인데요. 이 양반은 굉장히 실용적인 정책을 추구한 거예요. 네. 사실 생각해 보세요. 광통신 깔았다라고 하는 건 박정희가 깔았다 그럼 그럴 수 있어 이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안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재명한테 그런 그 실용을 내세우는 거는 민주당하고 안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치적인 수사라고는 봐요. 저는요. 이분들 정말 우리 당의 역사들 좀 한번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이분들이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대로 모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당의 정체성을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아마 사회민주주의, 사민주의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당은 분배를 강조해야 되고 노동을 강조해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 당이 무슨 성장. 이따위 소리를 왜 하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저는 정말 황당해요. 정말 황당해요. 제가 요즘 이제 기본사회라는 말을 참 많이 써요. 네. 기본사회에 대해서 이제 허락을 해주시면 네. 한 1분만 네, 소개할게요. 기본사회라는 거는 요번 작년 8월 달에 당 강령에 우리 당 강령에 집어넣었고 그 데피니션이 네.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 이렇게 정의했어요. 네.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라고 하는 평등한 얘기잖아요. 그 중에 정치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누구나 다 참정권이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죠. 그게 한 축이에요. 또 한 가지는 삶이 너무 어려워지는 건 방지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 정해져야 된다 하는 네. 거잖아요. 우리 당 그게 헌법에 다 나온 얘기들이에요. 그걸 기본사회로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바텀 라인 이것들 가짜 이거예요. 네. 헌법의 10조부터 34조까지 다 있는 얘기들이에요. 이게. 우리 헌법 너무나 잘 만들어놔가지고 이미 다 있어요. 네. 예를 들자면 의무교육. 중학교나 고등학교까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그래요. 아니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인데 왜 중학교까지만 지원하고 고등학교 지원 안 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갑자기.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포기했었어요. 이번 정부에서. 네. 그 하고 있잖아요. 의무교육 하고 있죠, 우리요. 네.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법 누가 만들었죠? 1997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만드셨어요. 그것도요.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조치고 네. 그게 기본사회인 거예요. 근데 기본사회는 가만히 있느냐 정체적인 아니죠. 북한이 기본사회라고 주장하는 내용과 우리가 기본사회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북한보다 못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미국은 기본이 우리보다 또 다른 거 아니에요. 기본사회는 산에 올라갈 때 베이스 캠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가치 베이스 캠프를 우리말로 기본 캠프라고 말할 네. 수 있는 거잖아요. 1캠프 그다음에 올라가야죠. 그다음에 2캠프 그다음에 3캠프 가다 맨 위에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되는 목적 지향점이 있을 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로 가는 건데 한 방에 올라갈 수 있는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이스 캠프를 올리는 거예요. 이 올라가는 게 뭐죠? 민주주의가 더 성숙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국민의 경제 사회적인 질도 올라가야 되고 개인의 자유도 네. 증가해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이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시점을 맞추고 나서 이 베이스 캠프를 올라가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사회를 실현하자
한 번 기본사회였으면 그걸 끝내고 막 끝장내자 이럴 수 없잖아요. 인권과 행복 추구를 조금 더 올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 성장 안 할 수 있나요? 성장해야죠. 해야죠. 이렇게 말하는 걸 갖다가 너 기본사회에 있으면 맨날 기본사회에서 죽어. 그 현재의 기본사회에서 죽지 않은 거야. 이렇게 어거지를 쓰면 어떡하냐고요. 아니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공감대가 적은 걸까요? 아니요, 저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첫째, 보수 쪽 언론에서 네. 기본이라고 하는 거를 기본소득만 있어. 기본소득, 기본사회 안에 기본소득 그리고 또 두 개 섹션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 서비스도 네. 좀 많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민주주의도 그 속에 다 포함되고요. 그래요. 네. 그렇게 생각한다면 기본사회라고 하는 건 우리의 기본권과 관련이 돼 있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소득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기본소득이 아니야?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다 포함되어 있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소득을 얘기하면서 기본사회를 얘기한 건데 네. 그럼 너는 기본사회 얘기하지 마. 나 거짓말이야. 기본소득만 니네가 말하는 거야. 그리고 기본소득은 사기야. 자꾸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려고 했던 건 아까 대동세상처럼 네. 그렇게 우리 기본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바텀 라인을 다 해놓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바텀 라인을 만들어가고 또 새로운 바텀 라인을 만들어가자. 그러기 위해선 그 사회 성장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제가 말한 그 공감대라는 건 일반적인 이제 국민이나 뭐 언론을 떠나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민주당 내 소위 말해 이제 비명 주자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명을 지르시는 거야? 왜냐하면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좀 돼서 이거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하면 좋은데 지금 이 인식 차이가 어쨌든 정체성을 그래서 일방적으로 바꿨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를 이제 찾아보자는 취지죠. 그래서 내가 참 갑갑하고 그런 게 그래요. 뭐 민주당 당원들이 아니고 이러면 네. 제 노력이 부족해서 이런 것들을 널리 전파하지 못하고 이런 제 노력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장 기본 사회의 기본 개념과 그 속에서 성장의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잖아요. 그게 제 노력이 좀 부족해서 그렇겠구나 하고 제가 틈나는 대로 열심히 다녀요. 네. 얼굴 안 나오는 데만. 정치가 아니니까. 아니, 자주 나오셔갖고 지금 오늘 설명하신 것처럼 계속 설명을 하셔야 이해도를 높이죠. 네, 그런데 좀 네. 나 개인적으로는 좀 불편해 그런 게. 아유, 왜요? 그래서 그런데 네. 적어도 민주당의 당원들이라면 네.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리더격에 있는 사람이라면 자료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건 좀 서운한 거예요, 제가요. 같이 모여서 이런 것들 같이 전달하고 전파하고 당내에서 정치투쟁 100% 가능하죠. 얼마든지 하셔야죠. 그리고 그게 당의 원동력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나 그거를 가지고 예컨대 상처를 내면 안 되죠. 그거를.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그게 이제 정치 역량, 정치공학적으로 혹시 뭐 그런 잘 모르니까 전 말을 잘 네. 못하겠는데 그런 데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적어도 민주당 리더라면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거를 시비를 걸으면 안 돼. 오히려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딴 당에 계신 분들이 공격하는 말투를 가지고 공격을 하면 이거를 공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하는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요. 저 말씀하신 것 중에 현안 중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그 소위 말해 이제 비명계 주자들이 안에 들어와서 정치 투쟁은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이 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 정치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신경을 쓴다고 해야 되나 좀 우려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김경수 전 지사가 얘기했던 것과 좀 맥이 같을 것 같아서 그 워딩으로 질문을 드리는데 이재명 대표 그 통합 행보하면서 이제 회동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김경수 전 지사가 민주당은 이 팬덤 정치 폐해 정치 극복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약간 고민스러운 지점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소위 말해 팬덤이라는 건 강성 지지자들인데 이분들은 또 왜 비명계를 끌어안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또 그래서 나오고 여러 가지로 이제 중간에서 이 잘 조율을 해야 되는 역할? 팬이 있다는 거는 연예인 입장에서 보면 행복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정치인 입장에서도 행복한 일이에요. 다 팬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노력을 하는데 그분들 말씀을 아주 좋게 해석을 해주면 그 팬들이 자기를 공격한다 이거잖아요. 네. 다르다고. 그럴 거예요. 근데 옛날에 남진하고 나훈아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두 분의 가수가 계셨을 때 팬덤들도 굉장히 저는 목격을 했어요. 실제로요. 현장을. 네. 서로 막 공격해요. 우리 남진이 우리 나훈아가 더 훌륭하다고 서로 싸우고 막 그러더라고요. 주먹질까지는 안 하지만 말로 막 그러더라고요. 그럴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 지도자에 대한 공격을 못 참는 거예요. 그거를 극복하는 방식에는 그러니까 너 팬은 없어져야 돼라고 말하는 게 맞을지, 그죠? 이재명한테 네 팬덤 없애야 돼라고 말해야 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자기가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의 가치 내에서 자기가 주장을 하고 팬들을 만들어가는 게 맞을지 어떤 게 나을까요? 나는 그런 거는 좀 갑갑한 것 같아요. 주장을 하고 거기에서 자기하고 동의하는 분들의 팬덤을 만들고 그 팬덤들이 합쳐지면 더 큰 민주당이 되고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늘 하고 있잖아요. 과격한 팬들이 좀 있는 거는 같아요. 과격한 팬들한테 지나친 퍼포먼스는 자제해달라. 메시지를 계속 내셨으니까. 시시때때로 내잖아요. 그죠? 네. 이재명이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손가혁이라고 하는 그 팬덤 그룹이 있었어요. 근데 대선 경선에서 진 적이 있잖아요. 고척돔에서 한 4월 3일 날 마지막. 근데 거의 사자후에 연설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재명 대표만 사자후를 한 게 아니라요. 그렇죠. 그때 손가혁 멤버들은 정말 대성통곡을 하고 그 사람들은 그 뒤에도 해체를 안 하려고 했어요. 일부가. 이재명이 없더라도 우리는 손가락. 그랬어요? 그랬죠. 굉장히 가격하셨어요, 그분들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잠시 쉬고 다음을 준비하자 이렇게 말할 때도 안 들으신 적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때로는 어떤 팬덤들은 어떤 우리 개딸들은 좀 지나친 행동을 했을 때가 있을 때, 예전에 수박 문쟁이 있을 때 제가 보기도 좀 어떨 때는 지나쳤어요. 그때마다 이재명 대표가 자제를 요청하지 않았나요? 그 외에 어떤 방법이 있죠? 찾아내가지고 발본색원에서 강물에 추운 겨울날 강물에 빠뜨릴 수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계속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딴 분들은 팬덤을 만드시면 돼요. 김동연 지사도 다들 훌륭한 역량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자기 역량을 가지고 민주당의 가치를 가지고 해나가면 돼요. 그리고 민주당의 가치가 싫으면 또 다른 방안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아니, 저희 이게 나눈 정치이다 공식 질문인데 아까 시작 전에 나는 정치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거 질문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민주연구원장을 하시니 이 정치의 영역에서 열가를 하시니 생각하시는 이제 그걸 좀 여쭤볼게요. 이 이한주 원장님에게 정치란 무엇일까요?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설명하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기본사회가 만들어지고 그 기본사회들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는 세상들을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각각 개인의 인권과 행복 추구권들이 점점 좋아지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 기본사회를 만들어가는 거는 결국 저는 음식 만들기 같아요. 음식 만들기. 네네. 음식들을 보여서, 저도 요새 가끔 뒷사람하고 구박받으면서 이제 만들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고 하래요. 그래서 또 시키는 건 다 해야 되니까.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아니 또 제가 진짜 좋아하니까. 아, 네. 그래서 하는데 음식 만들기를 하는데 가끔 이제 하는 것 중에 하나 거의 다 만들어 놨는데 네. 이제 가끔 제가 고기를 좋아하니까 고기 간을 보래요. 네. 그리고 거기에 간장이나 소금이나를 넣으래요. 근데 그때 제가 잘못할 때가 종종 있어요. 네. 대부분은 덜 넣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네. 더 넣어서 물을 왕창 넣어야 된다든가 이런 수가 생겨요. 그런 것 같아요. 국민이 모여서 음식을 만드는데 음식은 국민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근데 정치가는 그 간 정도 맞추는 메뉴 정도 구성하는 네.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어떨 때 나쁜 정치가는 저처럼 이게 이래야 돼 이러고 소금을 왕창 집어서 망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자기에 몰입해서. 지금 계엄하신 우리 윤 대통령은 국민들을 보지 않고 자기 자신한테 좀 과몰입된 자기 스스로에게 집중해서 그런 이상한 결론을 내리시지 않았나 생각해요. 이건 뭐 우리만 이상한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이상해요.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 지금 미국에 계신데 모든 미국 사람이 다 물어보는 게 왜 그랬을까? 이분 대답은 나도 모른다. 네. 그래서 그런 소금 뿌리고 재 뿌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간을 네. 맞춰야 될 사람이. 네. 그래서 항상 다른 국민들을 쳐다보고 다른 음식 만드는 사람하고 상의하면서 하는 것처럼 네. 늘 상의하고 물어보면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란 음식상 차릴 때 간 맞추기. 정치란 음식상 차릴 때 간 맞추기. 그럼 이한주 민주연구원장님이 이제 민주당의 사실상 대선 정책을 뭐 주도적으로 만드신다라고 봤을 때 얼만큼 국민이 만드는 음식이 더 맛있어질 수 있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하실 것 같은데 저희도 맛있는 음식 먹어보고 싶네요. 네. 네. 어떻게든. 그래서 국민들이 판단하겠죠. 어느 음식이 맛있고 누가 간을 쳐야 이 음식이 더 맛있을지 판단을 하실 텐데 네. 원장님께서 어떤 간을 저희한테 쳐 주시려고 준비를 하실지도 저희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긴 시간 진짜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 한 3분의 1밖에 못한 것 같아요. 어떡하면 좋아. 더 지금 물을 게 많은데 지금 시간상 저희가 짧게 끊는데 다음에 저희가 다시 한번 모시고 2부 이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한주 민주연구원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